안녕하세요. 일륜지 대사 중 제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결혼을 시원하게 말아먹은 40대 초반 여자 사람입니다. 요즘 시대에 이혼이 큰 흠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제 이혼을 가장 종용하셨던 분은 다름 아닌 제 아빠였거든요. 다만 마음 한구석에 가지고 있는 단 한 가지의 죄책감이 있다면 바로 남자 잘못 만나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렸다는 거죠. 요즘 비가 하도 내리다 보니 기분이 꿀꿀해져 그런 제 과거 이야기를 누구에게든 이야기해보고 싶어 지난 제 잘못들을 이렇게 천천히 적어내려가 봅니다. 저희 부모님께선 평생 경기도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사셨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시골 땅이 제법 넓었거든요. 저와 남동생은 그런 부모님 아래에서 그냥저냥 평범하게 자랐고요. 하지만 어느 집안이든 역사와 사정은 있기 마련이죠. 저희 집도 물론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10대였던 시절 아빠가 지인에게 투자 사기를 당해 가진 시골 땅 중 절반을 홀라당 날려버리신 거예요. 아빠가 아무것도 모르는 순박한 시골 사람이었던 걸 지인이 이용해 돈만 가지고 야반 도주를 해버린 거죠. 그날 이후 땅을 치고 후회한 아빠는 남의 가머니설에 속아 넘어가는 일 하나 일절 없이 농사만 묵묵히 지으며 살아가셨어요. 덕분에 인근 땅 주인들이 부동산 업자들의 새치혀에 속아 그 땅들을 헐값에 팔아넘기고 이후 저희 지역 근처에 신도시가 들어서며 팔아넘긴 땅값이 훌쩍 뛰는 모습을 보고 땅을 치는 동안 우리 가족은 남은 땅을 지킬 수 있었어요. 하지만 땅값이 뛴 이후에도 아빠는 그 땅을 팔지 않고 어떠한 건물도 세우지 않으신 채 그저 농사만 묵묵히 지으셨습니다. 눈먼 돈에 욕심을 부리면 가진 것마저 잃고 말 거라는 생각이 아주 확고하게 박혀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와 동생은 부모님의 지원 아래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고 동생은 결혼 후에도 쭉 서울에, 저는 결혼 후 경기권 도시에 터를 잡게 되었습니다. 다니던 중소규모의 회사에서 만난 남편은 참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M1 사업이나 주식 같은 위험 부담이 큰 일을 하는 사람보다는 적은 벌이라도 꾸준히 안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원했었는데 남편은 딱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너무 착하지도 너무 약지도 않은 평범한 성격을 가졌어요. 저는 사람이 너무 착하기만 하면 남에게 이용당하기 십상이라는 걸 어린 시절 아빠를 보고 깨달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남편의 성격이 좋았죠. 저런 사람이 자신의 것, 자신의 가족은 아주 잘 챙기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하고 보니 남편은 생각보다도 더 남에게 인색한 사람이더군요. 그중 가장 짜증이 났던 부분은 자기 손에 들어온 돈을 다시 내보내기 굉장히 아까워했다는 거였습니다. 아, 집 대출금 이자 내기 싫다. 생돈 뜯기는 기분이야. 그래도 내야지. 나라에서 신혼부부 대상으로 저금리로 빌려준 돈이니까 이 정도 이자는 감수해야지 뭐. 아니, 기왕 도와줄 거면 아예 이자를 없애던가 1%대 아래로 낮출 것이지. 이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 같은 직장인 벌이로는 이 정도 이자도 큰 부담이라고. 아우, 아까워. 어떻게 좀 안 낼 방법 없나? 저희는 나름 브랜드 아파트를 신혼부부 대출 혜택을 받고 매매해서 살고 있었어요. 경기도 중에서도 그리 비싸지 않은 지역이라 가능했던 거긴 했지만 어찌됐든 나라에서 도와줬으니 그에 대한 원금과 이자는 내야 했던 거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그리고 그렇게 그 돈이 부담됐으면 가진 돈에 맞춰서 저렴한 빌라나 아파트로 들어갔어도 됐잖아. 이미 충분히 서로 상의하고 진행한 일에
매번 그렇게 투덜대는 거 듣기 좀 지친다. 그만해. 아니, 뭐, 말도 못해? 남들도 다 속으론 나처럼 똑같이 생각해. 남편은 그런 제 말에 입을 삐죽댔죠. 하지만 저런 사소한 투덕거림은 그냥 참고 지나갈 만 했습니다. 어찌됐든 내야 할 돈은 내야 했으니까요. 우리 부부가 자주 다투던 일은 시댁이 관련될 때가 잦았습니다. 여보, 난 미안한데 50만 원만 좀 내 계좌로 보내주라. 카드값이 좀 모자라서. 왜? 설마 당신 또 나 몰래 도련님 카드값 내준 거야? 우리 둘 다 돈 관리 따로 하고 각출하는 생활비라고 해봐야 100만 원씩밖에 안 되는데 남은 돈으로 카드값 충당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돼? 남편은 착한 맏아들병에 걸린 사람이었어요. 어떤 일이든 끈기 없이 자주 그만두시던 시부와 몸이 약해 자신은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다던 시모는 어릴 적부터 몸이 약했던 시동생을 훨씬 애지중지하셨다고 해요. 용돈도 반찬도 다 시동생이 먼저였고 남편은 그 다음이었다고요. 아마 물욕이 생긴 것도 하도 동생에게 빼앗기며 살았던 성장 과정이 한몫했었겠죠. 그래서인지 시동생은 대학 졸업 후 돈 한 번 자기 손으로 번 적 없던 놈팡이로 자랐지만 시부모님은 아직도 그런 시동생을 안타까워하며 싸고 돌곤 하셨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어릴 적부터 마지는 일해야 한다고 세뇌를 당해서인지 아니면 돈을 가져다 주면 그때만큼은 환하게 웃어주는 시부모님의 반응 탓인지 계속해서 시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종종 물주 노릇을 하더라고요. 아니 뭐 걔가 이번엔 정말로 취업한다고 무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는데 그 교육비가 180만 원이나 된다잖아. 우리 부모님이 그만한 돈을 어떻게 내겠어. 그래서 내가 형된 입장으로 좀 도와줬지. 그럼 내 돈은 막 가져다 써도 되는 거야? 당신 나한테 돈 빌려가고 갚은 적 한 번도 없잖아. 우리 가족이잖아. 그 정도 돈도 정없이 서로 딱딱 나눠서 갚아야 해? 돈 합쳐서 관리하자는 거 자기가 번 돈은 알아서 쓰고 모으고 싶다면서 먼저 선 그은 건 당신이야. 당신은 자기 손에 들어오면 다 자기 돈이라는 그 이기적인 생각 좀 버려. 그래도 저럴 때를 제외하면 각출한 생활비에서 가끔 배달을 시켜 먹기도 하고 외부 데이트를 하기도 하며 잘 지냈습니다. 남편의 단점이야 결혼을 했으니 제 결정에 스스로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는 참고 감안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죠. 남편 입장에서도 분명 꼴 보기 싫은 저의 단점들이 있겠지만 남편도 남편 나름대로 참고 순응하며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결혼한 지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저는 당시 딸을 출산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아 일을 쉬고 있었고 남편만 우리가 함께 다니던 회사에 여직 재직하고 있었죠. 어느 날 딸을 재우고 아주 오랜만에 남편과 맥주를 한 캔씩 하고 있는데 남편이 폭탄 선언을 하더군요. 나 회사 그만두려고. 당장은 아니고 사직서 내고 한 달 뒤쯤? 지금 나도 벌이가 없고 애도 이제 막 두돌되려는데 당신 일을 그만두면 어떡해? 왜? 어디서 이직 제의라도 왔어? 그리고 이어진 남편의 말은 오랜만에 마시던 맥주가 그대로 제 속에서 다시 올라올 정도로 제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아니, 당신 진규 알지? 내 대학 동기. 걔가 대기업 다니면서 자기 거래처나 상사들하고 골프를 종종 쳤던 모양이더라고. 그러다 정보를 좀 알게 됐는데 스크린 골프장 사업이 그렇게 쏠쏠하다네. 목 좋고 시설 좀 잘 해놓으면 처음 몇 년만 좀 고생하면 된대. 정말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사업이라뇨. 그런 일에 관심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믿고 결혼했던 건데 이게 갑자기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랍니까? 제가 펄쩍 뛰자
남편이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여보, 잘 생각해봐. 당신 말대로 우리 소민이 아직 어린데 앞으로 클수록 돈이 훨씬 더 많이 들 거 아니야. 우리 회사 애 낳은 유부녀가 복직하기 힘든 거 알지? 그렇다고 그런 당신이 다른 데 취직하기가 쉬운 것도 아닐 거고 취업이 된다고 해도 애는 또 어린이집에 맡겨야지. 그럼 어린이집 비용 들지. 나나 당신도 애한테 무슨 일 생기면 회사에서 눈치 봐가며 빠져야 되지. 안 그래? 그러니까 나 믿고 우리 대출 좀 바짝 받아서 이 사업 한번 해보자. 이미 주위에도 많이 알아봤어. 자기 모아놓은 돈 좀 있지? 그거 나한테 투자 좀 해봐. 어? 정말 엄마야 소리가 절로 나오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눈이 뒤집어진 듯 했어요. 저는 몇 날 며칠을 결사반대했지만 남편의 고집을 꺾기가 여간 쉬운 게 아니더군요. 마음 같아선 당장에라도 이혼을 요구하고 싶었지만 아기가 워낙 어렸던 터라 혹시 잘 될지도 모르는 남편의 사업을 내가 싫어한다는 이유만으로 아기에게 아빠를 없애버리는 게 정말 맞는 일인지 판단이 잘 서질 않더군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차용증을 쓰는 조건으로 제가 야금야금 모아놓은 돈 4천만 원을 남편의 사업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정말로 한 달 뒤 회사를 그만두었고 제가 투자한 돈과 자신의 퇴직금 그리고 친구의 투자금과 나머지는 은행 대출을 끼고 사업에 뛰어들었죠. 남편은 정말 밤낮 없이 일했어요. 골프부터 배워야겠다며 초반엔 하루 온종일 필드니 스크린 골프장이니 미친 듯이 돌아다녔고 얼마인지 알고 싶지도 않은 비싼 골프채들, 골프복들까지 사재 꼈습니다. 그리고 영업을 뛰어야 한다며 술에 취해 밤늦게 들어오기도 일쑤였죠. 그리고 가끔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제 앞에서 엉엉 울기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들도 주위에 수두룩하던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세상이 각박한지 모르겠어. 더 좋은 장비를 들여놓으려니 돈이 부족하고 싸게 좀 들여놓으려니 그러면 손님이 떨어진다고 하고 홍보해 주겠다는 놈들은 죄다 돈 타령이고 사는 게 왜 이렇게 어렵나 몰라, 여보. 저는 씻지도 못하고 뻗은 남편의 양말을 벗겨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로 사업이 잘 되고 있긴 한 건지 어디서 돈만 쓰고 헛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 남편 사업에 근황을 묻는 친정엄마의 물음에 저도 모르게 계속 한숨을 쉬게 되더군요. 웬 한숨이야? 그냥 나도 잘 모르겠어. 자꾸 잘 되고 있냐고 꼬치꼬치 묻기도 좀 그렇고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믿어볼 수밖에. 아휴, 이미 벌어진 일인데 어쩌겠어. 시간이 좀 지나면 자리 잡고 안정되겠지 뭐. 저는 엄마가 걱정을 할까 대충 둘러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보, 나 왔어. 맨날 밤늦게 풀이 죽어 들어오던 모습과는 다르게 그날따라 남편의 얼굴이 아주 싱글벙글이더군요. 왜인지 물어보니 누군가가 남편의 사업에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날 받았다는 투자 이후 정말로 막힌 운수라도 뚫렸던 건지 남편의 사업은 점점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힘들다. 여보, 오늘 저녁 뭐야? 어? 김치찌개 끓였어. 당신 돼지고기 푹 익힌 김치찌개 좋아하잖아. 뭐? 김치찌개? 그게 다야? 고생한 남편을 위해서 소고기도 좀 굽고 구첩반상 정도는 차려놔야지. 맨날 집에서 노는 사람이 그것도 못해나? 하지만 남편의 사업이 잘 되자 남편은 점점 거만하게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사모님으로 만들어주겠다더니 언제부턴가 저를 아주 집에서 자기 돈으로 놀고 먹는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저는 기가 차서 소리쳤죠.
내가 집에서 놀아? 그럼 우리 소민이는 자기가 알아서 밥 챙겨 먹고 혼자 쑥쑥 자라고 있는 거야? 하루 종일 집안일에 육아에 나도 정신없는 와중에도 당신 밥은 어떻게든 매일 새 밥으로 차려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쩜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당신은 주말에 쉬는 날이라도 있지. 집안일하고 육아는 주말도 없고 퇴근도 없어. 알아? 그러니까 다른 여자들은 맞벌이 하면서도 애도 보고 살림도 하고 남편 밥도 차려주는데 당신은 내 덕분에 육아랑 집안일만 하는 거잖아. 내 말이 뭐 틀려? 틀려. 돈을 얼마나 버는지 몰라도 나한테 꼴랑 생활비 250 주면서 그 돈으로 대출 이자에 공과금에 보험료까지 다 내라며. 그럼 남는 돈도 얼마 안 되는데 내가 돈 적게 준다고 뭐라고 한 적 있어? 게다가 당신 자기는 새로 차 뽑고 옷이며 시계며 죄다 고가로만 사대면서 정작 내 옷 한 벌, 소민이 옷 한 벌 자기 돈으로 사다 준 적 없잖아. 번 돈으로 자기만 혼자 떼 빼고 광내고 다니면서 그게 지금 나한테 할 말이야? 그래요. 사업이 잘 된다던 남편은 고작 250만 원의 생활비를 제외하곤 저에게 일절 한 푼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처음엔 수익이 많이 남지 않을 수도 있고 들어가는 돈도 많을 테니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게 저렇게 제게 떵떵거릴 정도의 금액은 아니지 않나요? 누가 보면 월 1,000만 원은 가져다 주면서 생색내는 줄 알겠더라고요. 물론 그만큼을 벌어다 준다고 해도 저렇게 행동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은요. 하지만 남편은 도리어 적반하장이더라고요. 평생 남의 돈이나 쥐꼬리만큼 받아먹던 사람이 사업에 대해 뭘 알아? 돈이 얼마나 드는지, 사람들 만나고 다니려면 품위 유지는 어느 정도 공을 들여 해야 하는지 말이야. 그리고 정 안 입고 오면 당신이 나가서 돈 벌던가. 나만큼 벌어올 수 있어? 서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기적이긴 해도 가족을 등한시하는 못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알 낳아 기르고 있는 사람한테 어쩜 저렇게 못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그런 남편을 참지 못하겠더군요. 제가 아이를 친정에든 어린이집에든 맡기고 일을 다녔으면 다녔지 저런 취급을 왜 받으면서 살아야 하나요? 그래, 나 정 안 입고 와서 내가 나가서 돈 벌어야 되겠어. 이혼해. 내가 청과 양육비랑 위자료 제외하고 당신 번 돈 다 당신 마음대로 쓰고 살아. 그럼 서로 빈정상하게 이렇게 싸울 일도 없잖아? 아, 그리고 당신 나한테 차용증 썼던 거 기억하지? 그 돈 갚아. 안 갚는다고 뻗대면 나 그것도 소송 걸어서 몇 년이 걸려도 악착같이 다 받아낼 거야. 제가 비웃음을 흘리며 말하자 남편은 누나를 대굴대굴 굴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이내 제 눈치를 보며 제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에이, 여보, 내가 미안해. 부부가 싸우다 보면 이런저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에이,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래. 내가 실언했어. 당신도 진심 아니지? 여보, 토 나올 것 같으니까 하지 마. 난 진심이야. 내가 소민이 아빠 없는 애 안 만들려고 참았는데 당신 지금 하는 꼬라지 보니까 앞으로 사업 잘 될수록 더 내 앞에서 거만하게 굴었으면 굴었지 덜하진 않을 것 같아. 나 그 꼴 보면서 못 살아. 그제야 남편은 상황의 심각성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내 제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이혼이라니. 나 당신이랑 소민이 없으면 못 살아. 내가 잠깐 큰돈 만졌더니 눈이 횟가닥했었나 봐. 여보, 나 다신 이런 짓 안 할게. 그래, 생활비도 내가 50만 원 더 올려줄게.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반찬 투정 같은 거 안 할게. 우리 주말에 소민이랑 같이 백화점에 쇼핑하러 갈까? 우리 오랜만에 셋이 나들이 가자. 여보, 미안해.
제발 그 이혼하자는 소린 하지 마. 기어이 남편은 제게 눈물까지 보이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한숨이 푹 쉬어졌어요. 아니, 저렇게 금세 꼬리를 내릴 거면서 무슨 깡으로 제게 큰 소리를 쳤답니까? 게다가 꼴랑 올려준다는 생활비가 그 와중에도 100만 원도 아닌 50만 원이랍니다. 사람 참 쪼잔하죠? 진짜 자기가 잘못해놓고 불쌍한 척하는 건 또 수준급이지. 됐고, 나도 조건이 있어. 첫째, 앞으로 2번 다시 내 앞에서 돈 가지고 유세 부리지 마. 둘째, 생활비 50 말고 100 더 올려. 하나라도 어길 시엔 그땐 정말 당장 이혼이야. 결국 남편은 잔뜩 울상을 지은 채 제 말에 알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정말로 전과는 달라졌어요. 눈에 띄게 자상해지거나 가정적이 된 건 아니지만 제가 말한 부분은 확실히 지켰죠. 그렇게 결혼한 지 10년, 남편의 사업이 시작한 지 5년 뒤의 어느 날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여보, 이번 어버이날엔 우리 친정에 갈 거지? 당시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친정에 가는 일을 자꾸만 미뤘어요. 시댁에는 저 없이도 꼬박꼬박 2주에 한 번은 들리면서 말이에요. 그래도 부모님은 사위라고 근황이 궁금한지 한 번씩 제게 전화로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아빠. 그래, 우리 딸. 잘 지내고 있어? 정서방 사업은 뭐 별일 없고? 별일은요. 너무 바쁜 게 별일이라면 별일이죠. 아빤 잘 지내시죠? 음, 요새 왜 이렇게 땅 팔라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다. 아주 쳐내느라 귀찮아 죽겠어. 이제 엄마 아빠 연세도 거의 70이 다 되셨는데 땅 팔고 이제 그 돈으로 2분이서 여행도 다니고 하세요. 평생 일하느라 고생하셨잖아요. 내가 알아서 하마. 아무튼 정서방 한 번씩 연락도 하고 하라 그래. 아무리 처갓집이라도 이렇게 대면대면 하면 쓰나. 알았지? 생전 잘 찾아뵙지도 않고 시댁만 신경 쓰는 사위 뭐가 예쁘다고 그러시는지 속상하더군요. 저도 뭐 맏아들 돈 빼가기만 하는 시댁의 이골이나 명절이나 가족 행사 자리가 아니면 참석한 지 꽤 됐으니 딱히 할 말은 없었지만은요. 그리고 그해 어버이날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매년 어버이날엔 양가 부모님 댁에 찾아뵙고 용돈이라도 챙겨드렸으니 저는 이번에도 양가 부모님께 돈 50만 원씩은 남편이 드리겠지 했어요. 가족 행사에 나가는 돈은 남편이 다 지출을 했었거든요. 저 몰래 한 번씩 시댁에만 돈을 퍼다 주는 게 좀 민망했는지 어버이날만큼은 양가에 똑같이 챙겨주더라고요. 그런데 시댁으로 향하는 길이 뭔가 이상한 겁니다. 저는 운전을 하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어디로 가? 시댁 가는 길 이 길 아니잖아. 이번에 이사하셨어. 뭐? 언제? 근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알아봐야 괜히 가서 뭐라도 도와야 하나. 당신 고민만 될까 싶어서 말 안 했어. 무직인 시동생과 시부모님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사를 했을까 싶었지만 이내 뭐 능력이 있으니 갔겠거니 싶었어요. 제가 시댁의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아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저희 집에서 30여 분 떨어진 24평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 왔어요. 와, 집 상태가 엄청 좋네요. 제 말에 시모는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런데 그 말이라는 게 정말 제 뒷목을 붙잡게 만들었습니다. 다 우리 귀한 장남 남철이 덕분이지. 너한테도 고맙다 소미네미야. 너희들 덕에 우리가 그 낡은 빌라에서 이런 깔끔한 아파트에 들어와 보는구나. 내가 주위에 정말 얼마나 자랑을 해댔나 모른다. 누가 어버이날 선물로 아파트를 선물 받겠니?
내가 아주 자식 하나는 정말 잘 키웠다니까. 이게 얼마랬더라? 한 3억 한다고 했지? 네? 소민 아빠 덕분이요? 완전 금시초문인 시모의 말에 저는 휘둥그레진 눈으로 남편을 쳐다봤죠. 남편은 민망한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도 또 이 시댁에 뭐라도 갖다 바쳤구나 싶어 저는 속이 부글거렸어요. 상황을 모르니 시부모님 앞에서 남편에게 따져 묻지도 못하고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른 채 저는 식사를 마쳤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어찌 된 일이냐며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남편은 대수롭지 않은 일인 것처럼 제게 대답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부모님 연세도 점점 들어가시는데 그 낡은 빌라에 계속 사시게 하기가 좀 그렇잖아. 이번에 마침 사업 자금이 좀 남게 돼서 그걸로 해드렸어. 그래도 무턱대고 드린 건 아니야. 명의는 내 명의야. 그냥 드리게 되면 증여세가 보통이 아니니까 내 명의를 얻어서 그냥 동생이랑 같이 들어가서 사시라고 한 거야. 당신, 이래서 나한테 시댁 이사한다고 말 안 했던 거구나? 내가 알면 분명히 이렇게 지랄할까 봐. 그리고 그럴 돈 있으면 남은 우리 집 대출금 먼저 갚던가. 그럼 이자라도 좀 아끼고 그만큼 아낀 생활비로 나도 우리 소민이 뭐 하나라도 더 해줄 거 아니야. 그리고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그 인간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했건만 아니었어요. 남편은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남편은 제게 늘려준 생활비 100만 원을 아직도 아까워하고 있었더라고요. 에이, 내가 당신 생활비 예전에 100만 원이나 올려줬잖아. 그 정도 올려줬으면 그걸로 당신이 대출금 이자든 원금이든 충당해야지. 내가 내 돈으로 대출금 다 갚으면 나만 손해잖아. 그럼 안 공평하지. 정말 헐 싶었습니다. 어떻게 같은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끼리 셈이 저렇게 된단 말입니까? 기가 차서 쫓아가서 따지려는데 친정아빠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저는 우선 마음을 가라앉히고 전화를 받았어요. 명예야, 언제 오니? 네 엄마 너희 오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 그날 점심은 시댁에서 저녁은 친정에서 먹기로 했었거든요. 도저히 친정에 갈 기분이 아니었지만 부모님이 오랜만에 딸 자식 부부 본다고 저렇게 기다리신다는데 어떻게 거기다 대고 안 간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마지못해 1시간쯤 후에 출발한다고 대답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은 앙금이 풀리지 않은 채로 그대로 친정으로 향했죠. 가는 길에 남편은 중간에 차를 세우고 마트에서 뭔가를 사오더군요. 까만 비닐봉지에 담겨 있는 게 뭔가 하고 봤더니 그건 다름 아닌 막걸리 3병이었어요. 뭐야? 웬 막걸리? 내 부모님한테 어버이날 선물로 집해드린 걸로 아내란 사람이 그렇게 난리를 쳐대는데 내가 기분이 좋겠냐? 가서 술이라도 한잔 해야지. 나랑 싸워서 기분이 나쁜 걸 친정에 가서 술을 마시면서 풀겠다고? 풀긴 뭘 풀어? 그냥 술 한 잔 먹고 싶다는 거지. 그래도 혼자 안 먹겠다고 장인어른 장모님 목도 이렇게 한 병씩 샀잖아. 진짜 잔소리 좀 그만해. 대체 내 돈 내가 쓴 건데 무슨 문제가 있어? 당신도 친정에 뭐 해드리고 싶으면 직접 돈을 벌던가. 조용히 좀 가자 제발.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그래도 이미 친정에 거의 다 도착했던지라 저는 참을 인을 가슴속에 몇 번이고 새기며 친정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죠. 오랜만에 보는 저와 손녀의 얼굴을 보고 엄마 아빠는 아주 환하게 웃으며 우리를 반겨주셨습니다. 이후 푸짐하게 차려진 상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남편이 마트에서 산 막걸리가 든 비닐봉지를 엄마 아빠에게 내밀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게 마지막 남아있던
남편에 대한 먼지만큼의 정마저 뚝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이거 오는 길에 샀어요. 어버이날 선물입니다. 분명 자기가 먹으려고 샀다더니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말이란 말입니까? 저는 놀란 눈으로 남편을 쳐다보았지만 남편은 제 쪽으로 눈길도 주지 않더군요. 이번엔 큰돈 나갈 일이 있어 용돈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도 죄송한 마음으로 장인어른 장모님께 술이라도 한 잔 따라드리고 싶어 이렇게 막걸리를 사왔습니다. 두 분 소주보다 막걸리를 더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남편은 끝까지 주머니든 어디에서든 용돈이 든 봉투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분명 집에서 용돈이 든 봉투를 본 것 같은데요. 저와 싸웠다고 분풀이로 용돈을 드리지 않는 게 틀림없었죠. 제가 너무 화가 나 얼굴이 시뻘개지고 있는데 아빠가 말씀하시더군요. 그래, 그럴 수 있지. 자, 어디 한 잔 따라 보게. 아빠는 남편에게 컵을 내미셨고 남편은 막걸리를 따 아빠의 잔에 콸콸 따르더군요. 그리고 자기 잔도 아빠에게 내밀었지만 아빠는 남편의 잔은 못 본 척 하시고는 자신의 컵에 담긴 막걸리를 시원하게 원샷 하셨습니다. 남편은 머쓱하게 빈잔을 자기 앞에 다시 내려놓았죠. 그리고 아빠는 그런 남편에게 의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캬, 술맛 좋구먼. 그래, 자네. 마침내 오늘 할 말이 있었네. 자네 몇 달 전에 나한테 땅 팔아서 투자 좀 해달라고 했지? 지방 어디 시골 부지에 개발될 골프장 사업에 들어가게 됐다며. 그거 아직도 필요한가? 생전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그러고 보니 이번에 운영하던 스크린 골프장 말고 다른 사업도 하게 될 것 같다더니 그 말인 것 같더군요. 그런데 그 돈을 저희 친정집 땅을 팔아서 투자해달라고 했다뇨. 놀란 눈으로 아빠를 바라보는데 아빠는 제게 눈을 찡긋하시곤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남편은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자세를 무릎 꿇고 고쳐 앉더군요. 네, 장인어른. 안 그래도 계속 투자자들을 모으고 있었어요. 그거 투자만 해주시면 5년 안에 최소 투자금의 30% 이상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로 투자해 주실 건가요? 얼마나요? 나도 슬슬 땅 여기저기서 팔라는 권유가 지겨워서 말이야. 이참에 확 팔아버리고 겸사겸사 사위 사업에 투자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말이지. 내가 땅 팔리면 자네한테 3억 5천 투자해 주겠네. 땅값이 계속 올라서 지금 이것도 손해인 것 같긴 하네만 나도 애들 말 맞다나 더 늙기 전에 애들 엄마랑 여유롭게 여생을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 3억 5천이요?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아빠. 저는 다급히 아빠를 말렸지만 아빠는 가만히 있으라는 듯 제게 손을 내저으시더군요. 그리고는 엄한 표정으로 남편에게 말씀하셨죠. 다만 조건이 있네. 자네, 내가 5년 전 자네한테 투자해준 1억 기억하나? 그거 돌려준다면 내가 방금 말한 돈 투자해줌세. 우리도 자네 사업 안정돼서 수익이 나올 때까지 먹고 놀 돈은 있어야 하질 않나. 농사도 그만두는 마당에 말이야. 남편은 잠시 머릿속으로 셈을 해보는 것 같더니 아빠의 마음이 변할까 무서웠는지 잽싸게 알았다고 대답하더군요. 그렇게 이야기가 정리되는 것 같자 남편은 갚을 돈을 마련하려면 빨리 움직여야 할 것 같다며 잽싸게 친정을 나섰습니다. 여보, 당신은 소민이랑 천천히 와. 장인어른, 오늘 하신 말씀 절대 물으시기 없깁니다. 아셨죠? 꼭이요. 그렇게 남편이 후다닥 떠나자 저는 화난 표정으로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나가자 그새 아빠의 표정은 무섭도록 굳었더군요. 그리고 아빠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명예 너, 지금 얼른 집에 가서 짐 싸라. 네? 짐이요? 그게 무슨... 아니 그것보다 아빠, 저 사람한테 5년 전에 돈을 빌려주셨어요? 왜 그런 말을 저한테 안 하셨어요? 게다가 지금 또 저 사람한테 투자를 하시겠다뇨. 하지 마세요. 저 안 그래도 오늘 저 사람한테 5만 정 다 떨어져서 이혼하자고 할 참이에요. 얼른 전화해서 투자 없던 일로 만드시라고요. 이혼할 거냐? 잘 됐다. 마침 내가 너 이혼하라고 말할 참이었다. 그놈 눈치채기 전에 얼른 소민이랑 네 짐 간단히 싸서 친정으로 들어와. 난 그놈한테 더 투자해줄 생각도, 그놈을 더 이상 사위로 여길 마음도 없다. 아빠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제게 쭉 나열해 주셨습니다. 듣고 보니 제가 모르고 있던 일들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남편은 이번뿐만이 아닌 5년 전에도 아빠를 찾아와 투자를 해달라는 부탁을 했었다고 합니다. 제 돈 4천만 원으로 모자라서 그것도 저와 상의도 없이 말이에요. 그걸 왜 1억이나 투자를 해주셨어요? 아빠 이제 투자라면 아주 치를 떠셨잖아요. 그래, 그랬지. 그래서 그땐 거절을 했는데 글쎄 네 엄마가 너랑 통화를 하더니 표정이 계속 어두운 게 아니냐. 그래서 물었더니 정서방 사업이 돈이 모자라서 안 풀리는 것 같다고 말하더구나. 그래서 내가 그냥 그 돈 없어진 셈 치고 투자해줬다. 너랑 그때 당시 아기였던 우리 손녀를 생각해서 말이야. 그놈이 고맙다고 대출금 다 갚고 순수익 나기만 하면 내 돈 제일 먼저 갚아주겠다고 약속하더구나. 그런데 갚기는 개뿔. 언제부턴가 아예 내 연락도 피하더라고. 난 그냥 사업이 잘 되는지 궁금해서 연락했을 뿐인데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비톡촉하는 연락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뒤엔 널 통해서만 정서방 안부를 물은 거다. 저는 이혼하지 말자고 빌던 5년 전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제 알겠더군요.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면 아빠와 더 이상 가족이 아니게 되니 그 돈을 갚아야 할까봐 안절부절 못했던 거였다는 걸요. 게다가 남편은 염치도 없이 아예 골프장 개발에 뛰어들겠다며 아빠에게 땅을 팔아 투자를 조금 더 해줄 수 없냐고 부탁을 해왔답니다. 그런데 약속된 수익금은 고사하고 원금조차 갚을 생각을 안 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사위라고 한들 아빠가 턱 내줄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놈이 겉보기엔 번지르르해 보여도 집 대출금이니 생활비니 애까지 키우면서 다른 사업에 도전하려고 하니 당장 수중에 돈이 없었다며 눈물까지 보이더구나. 그래서 내가 쎄해서 사람 좀 써서 알아봤다. 정서방 사업이 정말 그놈 말대로 잘 되고 있는데 다른 사업 때문에 자금이 모자란 건지 아니면 장인도 날길 우습게 하는 건지 알아보려고 말이다. 그런데 글쎄 이놈 아주 남의 돈 알길 우습다 못해 장난처럼 생각하는 놈이더구나. 아빠가 알아본 정보는 정말 충격적이더군요. 작게 시작한 사업으로 돈을 좀 만져보자 이게 정말 돈이 되겠다 싶었던지 남편과 그 동업자 친구는 아주 못된 계략을 세운 겁니다. 실제로 그 골프장 개발건에 참여하게 된 건 맞지만 새로 오픈하는 골프장 사업에 참여하려는 각종 업체들에게 뒷돈을 받았고 또한 자신에게 투자하면 골프장 회원권 분양 사업에 관한 지분을 나눠주겠다며 억대의 돈을 받아 챙겼답니다. 실제로는 회원권 분양 사업 관련해 아무런 힘도 없었으면서 말이죠. 이미 투자를 받았으니 나중에 일이 잘 되지 않았다며 오리발을 내밀 작정이었다고 하네요. 게다가 무리하게 골프장 개발건에 참여하려 여기저기에 뒷돈을 댔던 모양인데 그 돈을 사기친 투자 금액들과 스크린 골프장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더해 충당했더랍니다. 정말 기가 차죠?
그래서 이놈은 정말 재활용도 안 될 놈이겠구나 싶었는데 이놈을 당장 어떻게 하자니 너랑 소민이 걱정이 되더구나. 그런데 며칠 전 사부인한테 글쎄 전화가 온 거야. 들어보니 정서방 그놈이 나한텐 돈이 없다면서 그 집엔 3억짜리 집을 해줬다는 거 아니냐. 사부인이 그걸 아주 자랑을 하더라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확신이 들었다. 우리 집이랑 사돈댁을 대하는 그놈 태도 차이를 보아하니 그놈이 절대 너를 아껴주고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널 위한 일은 무조건 이혼이라는 답이 나오더구나. 그래도 오늘 너한테 의견을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막걸리 3병 덜렁 들고 어버이날이랍시고 온 그놈 행동과 놀란 네 표정을 보니 내 묻지 않아도 알겠더라고. 아빠의 말을 듣는데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는 옆에서 어리둥절하다 저를 따라 울기 시작한 소민이를 껴안으며 펑펑 울어댔고 엄마 아빠는 그런 저를 또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죄송해요, 아빠. 미안해, 엄마. 나름 그래도 잘해보려고 어떻게 버텨왔는데 나도 더 이상은 그 사람이랑 못 살겠어요. 이후 저는 아빠의 차를 타고 집으로 가 빠르게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제게 왜 짐이 없냐며 전화를 했고 저는 남편에게 당분간 친정에서 지내겠다고 말을 했어요. 당장 이혼하자고 하면 그놈이 아빠의 돈을 돌려주지 않을까 봐서요. 며칠 후 남편은 아빠에게 돈을 고스란히 입금했고 신이 나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인어른, 돈 입금했습니다. 아, 확인하셨어요? 그럼 땅 매수는 언제 하실 거예요? 저 장인어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빠는 거기에다 대고 싸늘하게 한마디 하곤 전화를 끊으셨죠. 투자는 없네. 예? 장인어른, 갑자기 그게 무슨 투자한다고 하셔서 제가 어렵게 돈 만들어서 보내드린 건데 이제 와서 그러시면 어떡해요? 왜? 내 돈이라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무슨 문제 있나? 억울하면 자네가 번 돈으로 메꾸면 되잖나. 아빠는 남편이 제게 했다던 말을 마음에 담아두셨는지 제가 들은 말을 그대로 그놈에게 다시 들려주곤 전화를 끊으셨어요. 남편은 그 이후로 제게 줄기차게 전화를 해댔고 저 또한 그런 남편의 전화를 받아 이혼을 통보했죠. 여보, 장인어른 대체 저게 무슨 말이야? 지금 사람 놀려? 사업이 무슨 장난이야? 투자를 한 데다가 돈만 받고 입을 싹 닫아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너야말로 다른 사람 돈이 장난이니? 네 돈만 귀하고 다른 사람 돈은 아주 우습지? 야, 수익금 챙겨준다면서 투자금만 받고 입 싹 닫아버리는 건 네 종특 아니냐? 내로남불도 유분수지. 됐고 모자란 투자금은 네 돈으로 메꾸던지 시댁 이사시킨 집을 팔던지 알아서 해. 그리고 이혼소송 걸 거니까 그렇게 알아. 만나서 더러웠고 법정 아니면 다시 보지 말자. 너는 내 인생 최악의 오점이야. 이후 저는 그놈을 사기죄로 신고해버렸습니다. 아빠가 알아봤던 정보들을 전부 증거로 제출해서 말이죠. 그리고 사기죄로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이혼 소송 또한 걸어버렸죠. 제가 그놈에게 빌려줬던 돈에 대한 차용증과 여태 받은 생활비에서 각종 대출금 원금과 이자, 공과금, 보험료,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돈 모두를 충당한 증거를 모조리 토대로 말이에요. 남편은 사기죄 재질이 매우 나쁘고 채무를 변제할 능력도 부실하다는 판사의 의견까지 더해져 징역 3년 5개월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동업자 친구 또한 징역 2년형을 받았지요. 남편이 그놈보다 구형이 더 무거웠던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글쎄, 이 돈에 환장한 놈이 같이 사기를 치던 그 동업자 친구의 돈까지 먹고
토해내지 않았던 게 있었답니다. 아주 똥 묻은 개 옆에 똥 묻은 개가 붙어 있던 꼴이네요. 남편에게 사기를 당한 걸 알게 된 투자자들은 벌떼같이 몰려들었고 결국 시댁이 잠시 들어가 살았던 그 집을 팔아 그 빚 중 일부를 갚았다고 하네요. 시댁 식구들이야 뭐 어디 월세든 단칸방이든 집을 구해 들어갔겠죠. 거기까진 알고 싶지도 않아 알아보려 하지도 않았답니다. 하지만 3억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했던 사기 금액 때문에 결국 남편은 투자금 반환 소송이 추가로 걸려있는 상태라고 하네요. 아마 출소하고 나서도 평생을 투자자들에게 사기친 돈을 갚느라 한평생을 보내야겠죠. 그리고 저는 투자한 4천만 원의 돈과 앞으로의 양육비, 그리고 아이를 범죄자의 자식으로 만들었다는 부분을 강력하게 항의해 위자료까지 합해 남편과 살던 그 집을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마저도 부족하다고 생각했지만 출소한 이후의 남편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기에 최대한 깔끔하게 끝내고 싶었어요. 저는 그 집이 제 명의가 되자마자 팔아버렸고 남은 대출금을 받은 후 딸아이와 함께 방 2칸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혹시 그놈이 찾아올까 싶기도 했고 그놈과 함께 살던 그 집엔 더 이상 남아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제 아이는 벌써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고 저는 다행히 작년 겨울에 작은 회사에 취업이 되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딸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가서 저녁을 먹고 오는데 저번 주에 갔던 친정에서 아빠가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딸, 그래도 이 아빠가 예전에 투자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이런 예리한 촉이 생긴 거야. 몰래 그놈에 대해 알아본 내가 아니었어 봐. 너 아주 큰일 날 뻔했다고. 이 아빠밖에 없지? 아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오? 언제 철이 들래요? 네? 엄마는 그 말을 듣고 기함을 하시군 아빠 등짝을 때리셨죠. 저야 뭐 그런 놈 내 짝이라고 내 스스로 골랐었는데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엄마 옆에서 민망하게 허허하고 웃어 보였죠. 여기까지가 제가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사건이었어요. 참 철없는 불효녀였죠.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이런 못난 딸이지만 웃으며 괜찮다고 안아주시는 부모님 덕에 지금 전 이렇게 웃으며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부모님처럼 제 딸에게 이렇게 든든한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선 한 살이라도 젊은 지금 열심히 벌고 또 열심히 살아야겠죠. 예쁜 제 딸을 위해서라도요. 제 이야기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에겐 아주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인 결혼을 잘못된 선택으로 저처럼 망치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럼 다들 장맛비 조심하시고 편안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